수도권 외곽부터 미분양이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죠. 네.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보시면 시도별로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좀 줄었다가 5월 달에 다시 또 조금 증가를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증가한 지역이 이제 서울도 지금, 아니, 부산도 지금 미분양이 1220호까지 늘어났고요. 서울도 지금 보시면 688호까지 지금 미분양이 늘어났고, 울산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도 다시 또 미분양이 157호, 그러니까 5월 달에만 이제 꽤 지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시장 전망하시는 일부 분들도 네. 입주 물량 되게 네, 굉장히 아직도 그 얘기 가지고 하고 계시고. 강조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일 없다.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미분양이 3월 달만 하더라도요. 180호였어요. 근데 4월 달에 360호. 5월 달에는 688호까지. 아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으면 당연히 미분양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서울도 이렇게 계속 2배 정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 올해 출간된 세 번째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초 중반서부터는 이제 부동산 하락 변곡점을 끝내고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죠. 그럼 대세 하락장이라면 이제 전국이 다 이번에는 전국이 다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국의 한 80% 이상은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와, 엄청난데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0년 초중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고평가된 수도권이 아니라 저평가된 지방을 사라. 지방은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실제가 그때로 바닥이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강원도,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그리고 21년 초에는 제가 제주도를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들이 그때 바닥 찍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지역들이 코로나랑 임대차 3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도 이제 바닥 찍고 요런 각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임대차 이 각도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는 대한민국에 거품이 안 껴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심각하네. 네,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기다가 지금 대외 변수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지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IMF 때 있었고요. 금리 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자칫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얻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파가 부동산 시장에 오게 될 거고 빚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지역들이 얼음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저평가된 곳들이 이제 전북이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고평가긴 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 이상, 가슴 정도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 지역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먼저 회복을 좀 할 수 있겠죠. 뭐 공중파 방송에 토론은 아니지. 네. 이렇게 의자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거죠. 아, 예. 봤는데 무슨 소리냐? 강남 신고가가 지금 팍팍 찍히고 있다. 아직 아니다. 네. 대세 하락장 아니다. 네. 약간의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대사라고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있죠. 아,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아직 대세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죠?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코끼리 꼬리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래를 볼게요. 자,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어떻죠? 거의 없죠. 사망. 네, 사망. 사망. 근데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숫자예요. 쌓이고 있는데요. 쌓이고 있죠. 거래량이 너무너무 작은 상황에서 어쩌다 신고가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그것도 어떤 사람만 현금은 많은데 내 집이 없던 부자만 삽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부자들은 집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 사시는 분들은 뭐다? 그냥 부동산 잘 모르는 현금만 있는 현금이 너무 이런 많아. 아주 극소수의 부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어쩌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도 강남 중에서 내리는 데도 있어요. 예, 이미 내린 압구정 형대도 지금 얼마 전에 한 3억인가 내린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됐었고요. 그거는 뭐다면 아주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구도 이미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예, 전국의 지금 모든 지역 거의 대다수의 지역이 계속 지금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아주 이제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의 코끼리 꼬리의 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강남 신고가가 찍히고 있고 네. 강남이 꺾여야 시장이 죽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이클에서 이번 사이클 말고요. 2000년대 초중반의 사이클. 그때는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서울 아파트가 꺾이는 걸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7년 초중반에 고가 아파트부터 꺾였어요. 그리고 이 고가 아파트의 상승이 어디로 퍼졌냐? 노도강이나 이런 경기도 주변이나 인천 이런 쪽으로 퍼지면서 그 상승세가 2008년 초중반까지 갔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이게 거품이 다 꺼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고가 아파트가 먼저 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가 꺼져야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가 상황이 다르냐면 지금은 일단 빈입빈 부익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직. 네, 급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고가 아파트들이 버티고 있지만 이미 이제 강남은 꺾이기 시작했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 둘 다 꺾이다가 최근에 또 국제 업무지구 그 내용이 되면서 지금 또 잠깐 또 뜨겁게 불이 붙고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분기 이상 가기 힘들다. 네, 3달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 정도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도 머지않아 꺾이게 될 거다. 왜 버티고 있죠? 서초는 이제 그만큼 고가 아파트들이 많고 밀집돼 있죠. 또 네. 어떤 재건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상승의 막바지까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뭐냐면 바로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도 아마 올해 연말 안에 저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하락 변곡점. 그러니까 뭐 하락이 되니 많이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시장은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거의 없는 이게 하락 변곡점인데 이제 대세 하락기는 뭐다? 이제는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가 데이터인 이제 KB 데이터도 이제 꺾이게 되는 거고요. 윤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좀 관심 받고 있는 데가 재건축 테마가 있는 네. 또는 리모델링 테마가 있는 네. 구축이죠, 구축. 그렇죠. 네, 구축 아파트들 좀 관심 받고 있는데 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죠. 자, 끝났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리치고에 이제 랭킹에 들어가서 아파트 랭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울의 강남구를 한번 볼게요. 강남구로 들어가서 세대수는 뭐 300세대 이상짜리로 제가 볼 거고요. 네. 여기는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얼마큼 많이 떨어졌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강남구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를 보여주는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포동 우성 3차, 대치동의 성경 1, 2차, 압구정도의 현대 3차, 개포동 현대 1차, 개포동 현대 2차. 다 어떤 아파트들이죠? 재건축. 네. 구축. 맞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얘는 거짓말을 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지난 15년 동안 기간은 15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지난 15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들이다?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왜? 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상승폭이 가장 크냐면,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성이 뭘로 결정돼요? 땅값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상승이 막바지일 때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꺾어지는 대세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자,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좋을 때도 뭐 혹시 이제 여기 시청자들 분 중에서 이렇게 재건축 조합원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얼마나 이 재건축 단톡방에서 서로 싸워요. 진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의견이 하나로 통합이 되나
이게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안 좋아지고 내가 내야 될 부담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특징들이 재건축 아파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어떻습니까? 재개발 빌라. 그 분야가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네. 급한 돈이 아니고 내가 장기간 묻어둘 수 있고 이 돈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한 10년 생각하고 묻어둘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돈이 아니다. 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빌라 시장이 왜 뜨거울 수밖에 없었냐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어떤 재개발에 대한 또 이런 내용들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자금의 성격이 아니면 저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거는 저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 저는 뭘 좋아하냐면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몇천억대 이런 자산가들도 제가 좀 많이 만나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통제력과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잃는 순간 수천억대 부자도 저는 망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봤고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이 통제력과 영향력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를 저는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빌라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은 돈이면 그냥 장투로 없는 셈 치고 이제 묻어두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막, 또 이런 쪽으로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업자들도 많고 또, 날려가면서 또, 예? 뻐꾸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에 내 자산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데이터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듯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통제력과 영향력이 누구한테 있냐? 저한테 있는 거죠.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진짜 장투로 그러니까 10년 이 돈 없어도 다 괜찮아. 그런 돈이 아니면 재건축도 이제 안 할 거고요. 저는 재개발도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더 많이 먹는 게 저는 목표가 아니라 저는 안전하게 내 통제력과 영향력 안에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등산을 하는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쫄보 투자자이고 저도 제가 인생에서 통제력과 영향력을 한번 잃어봤다가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좋아하는 거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통제력과 영향력이 나한테 있는 투자를 저는 좋아해요.